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하고 지금은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도 안 되어 이혼한 거라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부부가 이혼하는데 어느 한쪽에만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까요. 저도 남편과 신혼 때 정말 많이도 다퉜습니다. 원래 오래 산 부부보다 신혼부부가 더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걸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 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180도 변한 케이스입니다. 연애 시절 신랑은 참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기념일이며 생일 등 각종 이벤트를 빠짐없이 챙겨줬고 제게 늘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저에게만큼은 세상 최고의 남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집에 하는 거 보고 깜빡 속은 부분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 친정엄마에게 잘하는 모습 보면서 결혼하면 정말 잘해주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안 그럴 줄 알았던 내 남자가 결혼하니 자기 집 챙기기 바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해서 대부분 부부들이 남편 쪽에 맞춰 산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살면서 감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더군요. 사실 제가 남편과 이혼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걸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무슨 사고를 쳐야만 이혼을 고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서는 20대 중반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감추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저는 친구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얘기했었죠. 야, 너는 남편이 너 속이고 바람 피운 거 알았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내쫓아 버렸어야지 무슨 고민 같은 걸 하고 그래. 이혼? 그래, 너는 애가 없으니 안 살면 그만이지. 나만 생각하면 벌써 같이 안 살았어. 근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는데 왜 이리 현실적인 문제가 많냐? 당장 살 집이며 경제적인 문제며 괜히 집은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복잡해 죽겠다. 게다가 우리 애만 생각하면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야. 그래서 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복잡하다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남자를 참고 살 수 있어? 못 참지. 남편만 보면 생각날 것 같아. 나도 참고 살려고 해볼까 했는데 이제는 한계인 것 같아. 헤어지자고 했더니 용서도 안 빌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대. 친구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내 성격상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걸 결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불륜만큼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혼 전부터 단단히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이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불륜처럼 상대방에 대한 배신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나나 남편이 상대를 배신하지만 않으면 이혼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부 둘 사이에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 직후부터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잠시 제 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세상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힘들게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고 결혼해서도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신 거에 감사했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효도하려 애썼습니다.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일이 없듯이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시어머니는 결혼 초에 며느리 군기 잡으시려는지 저를 유독 못 살게 구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령 명절 차례상 준비라든가
김장 등 집안 대소사를 치를 때면 시어머니가 유독 예민하게 구시며 저를 타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또 신혼 초엔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살쪘다고 대놓고 말씀하셔서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좀 통통한 편이긴 한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맞벌이인데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상 차리는 것도 며느리인 제 차지였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추석 연휴 전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가족들 음식 준비에 어머니 심부름에 신경 쓰느라 유난히 피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다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로부터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젓가락 쓰는 거 보면 가정교육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법이라더니 너는 무슨 젓가락질을 그렇게 희한하게 하니? 자 봐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잡아야지. 너는 그게 뭐니?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욕먹어.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지적 안 하던? 제 젓가락질이 뭐가 꼴보기 싫으셨는지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친정집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길래 저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엄마한테 혼나면서 오른손으로 젓가락질하는 거 배워서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고쳐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어머니. 근데 이거 가지고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는 건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울컥 치미는 화를 꾹 참고 최대한 침착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좀 있는 편이라 모든 걸 그냥 넘기지는 못하긴 한 편인데도 다른 거라면 참았을 텐데 가정교육을 못 받았냐는 말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며 이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네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디? 어른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또박또박 따지고 들라고 했냔 말이야. 저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황당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었던 표정이 결혼 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싸늘한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렇게 화를 내시고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는 이내 눈물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눈물을 보일 사람은 며느리인 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우시는 어머니 때문에 당황한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우시고 그러세요?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별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말이 마음이 상하신 건지. 제 말을 들은 어머니께선 대뜸 내게 따지듯이 물으셨습니다. 넌 대체 뭘 배웠길래 어른한테 함부로 반말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머니의 갑작스런 화해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식탁 주위로는 냉기가 감돌았고 남편과 시아버지 표정 또한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그건 말대꾸가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이유야 어찌됐건 밥상머리에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말이야? 네가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드려라. 이러시는데 제가 억울해서 남편 얼굴을 봤지만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한 상태로 앉아있기만 했죠. 그러자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이 자자 그만들 하세요. 당신이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뭐 울기까지 할 일이라고 그래. 이 사람도 모르고 한 소리잖아요. 남편이 나서고 나서 그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한바탕의 소란이 상당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제 젓가락질이 어머니가 우실 정도로 큰 잘못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자고 명절 당일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제게 이러시는 겁니다. 니들
아버지한테 따로 용돈은 드렸니?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따로 드렸냐고 묻는 어머니 말에 당황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사실 양가 부모님에게 명절이나 특별한 날 챙겨드리는 용돈은 같은 액수로 드리기로 남편과 미리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에게도 남편이 당연히 용돈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 말을 듣고는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제 눈치를 보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챙겨드릴게요, 엄마. 그래, 앞으로는 명절에 나한테만 주지 말고 네 아버지 거는 따로 챙겨서 줬으면 하는구나. 따로 아버지 용돈을 챙겨드리겠다는 남편 말을 듣고 놀랐지만 거기서 차마 왜 그렇게 하냐고 따져 물을 수 없었던 저는 집에 와서야 한참을 남편과 다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명절에 부모님께 따로 용돈을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양가에 50만 원씩 준비해드리기로 한 거였는데 어머니는 그걸 자기가 받은 돈이라 생각하셨고 아버지는 따로 드려야 하는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듯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결혼하면서 집 얻을 때 대출을 얻은 것도 알고 계시는데 매번 따로 그렇게 용돈을 챙겨드리는 건 저희 형편의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아버지가 건물 관리 일을 하시면서 아직 경제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달 시댁에 줄곧 자기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줬다고 하는 겁니다. 시댁에 용돈 드리는 문제부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당신이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린 결혼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맞아. 이제부터는 양가에 드리는 용돈은 나랑 상의해서 드렸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친정에 매달 용돈을 드리지 않을 생각이야. 아직은 우리가 돈 모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명절이나 생신 같은 날 빼고 매달 드리는 건 아직 우리 벌이에는 무리라고 생각해.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드리는 돈 없으면 생활이 힘드셔. 아버지 월급 절반이 대출로 나가는데 당장 빚내서 생활하셔야 한다는 거야. 한 달에 30만 원씩은 매달 드리고 싶어. 제 월급은 고작해야 250 남짓이었고 남편도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이래저래 대출이자며 고정지출 나가면 사실 3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 드리는 액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안 드리는 건 당장 어렵겠다길래 저는 속상하긴 했지만 일단 수긍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모아놓은 돈도 있으시고 아직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받는 용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셨거든요. 솔직히 시댁 경제 사정이 그럴 거라고는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 도움받지 말자고 먼저 말한 건 남편 쪽이었고 그래서 오롯이 저희 힘으로만 하자고 해서 최대한 형편에 맞춰 결혼한 거였는데 그게 자기 집에서 도움을 못 받을 거 알고 얘기하는 거라는 걸 그때야 알게 되었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납득했습니다. 저 역시 친정엄마가 저 결혼하는데 부담되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한쪽 부모가 자식한테 기댄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줄곧 맞벌이를 해왔지만 둘이 번다고 벌어도 이상하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대출금을 갚고 나면 빠듯한 생활비 탓에 늘 쪼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면 어김없이 선물이나 용돈을 따로 챙겼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친정엄마에게는 인색해도 시댁 부모님께는 형식적으로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서운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형편이 넉넉하다면야 걱정 없이 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무리였습니다. 이혼한 지금에 와서야 돌이켜보면 제가 참 이기적이고 못된 딸이었죠. 어쨌든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명절이나 생신 때면 선물 사드리긴 했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그것도 부담스럽다면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지만요. 아무튼 처음 결혼 생활 1년간은 그렇게 아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당최 돈이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음 날에 나갈 카드값이 많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우리는 대체 왜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아무래도 돈 관리를 한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
각자 생활비 내면서 하니까 돈이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잖아. 남편은 경제권을 하나로 합치길 원했고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자기가 돈 관리를 전적으로 하지 않아서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 끝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계좌 내역 나한테 다 보여줘봐. 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봐야겠다. 보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경제권 주는 거 생각해 볼게. 그래서 제가 남편과 저의 지출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남편 계좌를 보니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항목에 눈이 띄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30만 원씩 드리기로 한 용돈 외에도 부수적으로 챙겨드렸던 돈이 꽤나 되더라고요. 게다가 지난달 지출 내역을 보니 시부모님 생신 선물이며 병원비며 시부모님 앞으로 나간 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보다 수입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감당했겠지만 액수가 너무 과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돈이 안 모이지. 우리 공동 생활비 되고 이렇게 돈을 다 쓰는데 빚 안 지는 게 신기하다. 부모님 병원비 같은 건 알아서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직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대출 갚을 때까지는 용돈만 드리자고 한 거잖아. 당신 같으면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며 마트에 사는 거 전부 내가 비용 드린다고 하면 흔쾌히 그러라 할 수 있어?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아니 막말로 나도 솔직히 서운해. 내가 우리 엄마 덜 챙기는 건 순전히 우리 부부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같이 버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신이 피해의식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챙길 줄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양가 부모 똑같이 챙기는 건 기본 아니야? 그래도 나는 당신 사정 듣고 시댁을 더 챙기는 거 뭐라 한 적 없잖아. 그럼 당신도 알아서 적당히 해야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냥 혼자 살아. 뭐? 적당히? 내가 우리 집 돈을 우리 부모님한테 다 갖다 퍼주기라도 했어? 당신은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래? 당신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 생신이랑 어버이날 빼고 단돈 10원이라도 용돈 쓰시라 드린 적 있어? 없잖아. 나는 그래도 당신 부모님한테 형식적으로라도 할더리는 했어. 아무튼 이럴 거면 우리 엄마한테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드려. 그런 제 말에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안 아까운데 이상하게 처가에 주는 돈은 왠지 모르게 아깝더라. 우리 형편이 이런데 장모님한테까지 매달 드리는 건 사실 어렵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 말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에 해온 행동이 후회스러울 정도로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배우자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씀씀이 아닌가요? 자기 부모에게는 매달 돈 갖다 바치면서 정작 장모에게는 양말 한 켤레 드리지 않는 사위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때 남편에 대한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웃겼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결혼하면 처가보다는 당신들 잘 챙기라고 하셨던 분들이셔. 원래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 쪽한테 잘해야 하는 게 맞아. 이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우리 집이 원래 그래. 내 동생한테도 시댁에 잘하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했을까요? 그 말대로라면 얼마 전 결혼한 시누이도 남의 식구 될 사람이니 대충 있는 형편대로 맞춰서 시집 보내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저와 동갑인 시누이는 절대 시집을 대충 갈 만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갈궈댄 것이 시누이였으니까요. 때로는 시어머니보다 더하게 쉽게 참견질을 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식구 될 사람이니 시집 대충 보낸다는 건 말뿐이었고요. 어쨌든 남편은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길 바랬고 저는 저대로 제가 돈 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니 당연히 의견은 좁히지 못했고요. 결국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 중 그 부분이 불만이 가장 컸지만 역시나 해결되지 못한 채였고 그러던 와중에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남의 식구니 형편대로 보낸다던 어머니는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더군요. 결과적으로 그 일이 제가 이혼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시누이가 결혼식을 얼마 안 남기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 결혼하는데 너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공부만 하느라 직장생활 늦게 해서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아. 한 1,000만 원 정도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동생 결혼하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잖아? 그 말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남편 있는 데서 말씀하셨다면 말이라도 맞출 텐데 저만 따로 불러 얘기하는 거 보니 이미 남편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일단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갈 때는 넉넉히 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말 듣는데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네 아들 장가 보낼 때는 뭐 얼마나 했길래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 전부터 그날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흔한 용돈, 단돈 5만 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남들 다 아는 혼수며 예물 예단 다 생략했고 양가 어른들 모두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만 준비해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저희 부부에게 축의금은커녕 결혼 선물 하나 해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딸 시집 보내자고 며느리 따로 불러 돈 1,000만 원을 보태라고 하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 어머니는 돈이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줄 아시고 당신한테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미안하대. 지금 부모님도 형편이 그렇다고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하시더라고.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어쩔 생각이야? 나는 1,000만 원까지 해야 하나 싶어.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형편대로 하자. 솔직히 우리 형편에 1,000만 원 하면 몇 달 동안 라면만 먹어야 하는 거 알잖아. 남편은 제 말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는 대답도 안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생각한 축의금의 절반 정도를 붙였고 그 후 별말이 없길래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결혼 며칠 전 시누이 예비 신랑과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대화 도중 시누이의 입방정 덕분에 남편이 시누이에게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른 돈을 결혼 준비하라고 붙였다는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오빠 덕분에 가전제품은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다 했어. 이 사람이 TV 욕심 많았거든. 돈 없어서 대충 예산에 맞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여유 생겼다니까 이의가 85인치 하겠다는 거야. 뭐 평생 한 번이니까 소원 들어줬지 뭐. 그래야 나도 시댁에 가서 혼수 할 만큼 해왔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척 넌지시 물었죠. 아가씨,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하는 말이 쓰고 남았는걸요? 그걸로 신혼여행 때 써야죠. 암튼 고마워요. 잘 쓸게요. 순간 당황한 남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나 몰래 1,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남편과 결혼해서 아마 제일 심하게 싸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저와 상의 없이 턱하니 보냈다는 것도 열받았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시댁에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는 식으로 자꾸 싸움의 본질을 흐리더군요. 사실 형제자매 결혼하는데 윗사람이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왜 안 보태주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인데 당장 우리 먹고 살 돈이 궁한 형편에 주제도 모르고 그런 큰 돈을 자기 동생한테 보낸 남편이 믿기만 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한동안 서로 겸상도 하지 않을 정도로 냉정기간을 가졌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더 상처받은 사람은 저였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대했고 저 역시 당장 이혼할 게 아닌 이상 남편과 아예 담 쌓고 지낼 수는 없었으니 필요한 말은 하고 살아야 했고요. 남편과 그 일이 있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부부가 이혼하는데 이유가 꼭 불륜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자기네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과 남은 결혼 생활을 무탈하게 지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더니 제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와중에 결국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치졸함의 끝을 보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제 남동생은 작년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도 못했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게 되었죠. 다만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친동생인데 남들만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형편상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에 한 번뿐이니 형편되는 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도 시누이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했으니 이번 식은 시누이 축의금에 반의 반이라도 지원해줄 생각을 하겠거니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1,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제거 따로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긴 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저는 남편에게 동생 축의금을 슬며시 물어보았습니다. 내 동생 결혼 때 축의금 얼마 정도 할 생각이야? 나 결혼할 때 내 동생이 100만 원 해준 거 알지? 그래도 나는 300만 원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런데 200이란 말에 남편이 펄쩍 뛰더니 200? 200은 우리 형편에 너무 부담이야. 처남 축의금은 내가 형편권 넣을게.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따로 축의금 안 해도 되는 거지?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길래 그냥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돌려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누이 일로 미안했는지 제게 따로 돈을 달라 말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고작 200만 원 가지고 펄쩍 뛰는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형편권 넣는다고 하니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그런데 제 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세상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축의금 명단을 확인한 엄마가 혹시 축의금 접수를 받았던 친척이 잘못 적은 게 아닌가 해서 확인한 전화를 하신 거였죠. 희정아, 너 혹시 축의금 50만 원 한 거 아니니? 최서방한테 한번 확인해봐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전화했어.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축의금이 50이라니? 나는 100만 원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엄마가 확인차 전화한 거야. 최서방 이름으로 축의금 들어온 게 5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혹시 0을 하나 빼먹고 적은 게 아닌가 했는데 한번 네 신랑한테 확인해봐. 엄마 말을 듣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확인해봤죠. 당신 혹시 내 동생 축의금 얼마 한 거야? 설마 정말 5만 원 한 건 아니지? 50만 원 한 거지? 저는 50만 원까지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5만 원 맞는데? 뭐가 잘못됐어? 장모님이 왜 전화하신 건데? 우리 집 상황 보고 넣은 금액이야.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 더 아쉬운 거 당신도 알잖아. 나중에 우리 잘 되면 더 챙겨주자, 어? 내가 지금 대출 내랴 부모님 챙기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안 순간 정말 남편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뭐? 5만 원? 당신 진짜 미쳤어? 내 동생이 무슨 회사 사람이야? 회사 동료 축의금 내듯이 5만 원을 냈다는 거야, 지금? 당신 동생은 1,000만 원 했으면서 내 동생은 꼴랑 5만 원 하고 형편이 어쩌고 어째? 가족끼리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축의금 접수 잘못한 줄 알고 전화를 하셨겠어. 나 이제 창피해서 동생이랑 옳게 얼굴을 못 보겠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장 내 돈으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남편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이때부터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이깟일로 이혼을 운운하냐더군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집에 퍼준 돈이 대체 얼마냐? 내가 진작에 알아보고 때려치웠어야 하는 건데 이런 걸 보고 나니까 확신이 드네. 우리 이혼하자. 당신 같은 쫌팽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나랑 이혼하고 당신 버는 돈 마음대로 갖다 바쳐. 야, 너는 시집 왔으니까 출가 외인이야. 우리 집에 쓰는 돈이랑 너네 집에 쓰는 돈이 같다고 생각하냐? 무슨 개소리야? 그럼 당신 동생은 이제 시집 가서 출가 외인이니까 집에 오지도 말고 가족들 경조사는 돈 한 푼 안 내도 된다는 거냐? 진짜 치졸한 인간이야, 당신. 맨날 돈 없다는 말 입에 달고 살면서 당신 동생 결혼할 때는 1,000만 원 보내고 내 동생은 5만 원을 보내냐?
나가서 한번 물어봐.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한 건지.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당신이야말로 나가서 물어봐. 나같이 가정적이고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 내가 당신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이혼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더 되겠어요? 저는 이미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요. 말다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버티고 안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왜 나가니에요? 이혼 얘기는 제 입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냐고 나가라면 네가 나가라고 하더군요. 먼저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 불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 여태껏 살면서 누군가를 패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남편의 면상을 한 대 치고 싶은 충동까지 들더군요. 이미 저희 부부 사이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회사 연차까지 내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갖다 붙이기 나름인 조항 같기도 하지만 분명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 맞으니까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협의 이혼 의사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협의 이혼해주면 둘이 조용히 끝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그 경우엔 나도 위자료를 최대한 청구할 거라는 사실은 알아둬라. 당신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 그래? 나중에 금전적으로 여유 생기면 처남한테 주자고 했잖아. 고작 이런 일로 소송까지 한다는 거야? 당신 잘못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당신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여유가 안 생길 사람이야. 뭐 돈이야 벌겠지. 근데 당신 마음 씀씀이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듯 싶다. 나는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이랑은 못 살아. 평생 당신 집에만 봉사할 여자를 잘 찾아봐.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한 걸 협박 정도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별거 아닌 걸로 이혼하자고 한다며 저를 예민한 여자 취급하길래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신같이 행동하는 게 배우자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야. 알겠어? 부부가 꼭 서로 극단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줄 알아? 나는 이 집에 와서 종년 노릇하고 돈 벌어준 사람일 뿐이었어. 말로는 가족이라면서 당신한테는 나랑 우리 가족 친정 식구들은 가족이 아니었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처럼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것도 충분히 이혼 사유야. 뒤늦게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 말하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오만정이 떨어졌는지 측은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순순히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제가 소장 접수하겠다 하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역시나 돈 없다 노래를 부르는 남편은 위자료를 저에게 주는 게 아까웠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올 줄 어느 정도는 짐작했습니다. 사실 변호사 상담받을 때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자료가 많이 산정되지 않을 거라 말은 들었습니다. 둘이 정확히 재산 나누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 생각하자고요. 승소하면 남편 쪽에서 소송 비용 부담하는 거지만 그래도 변호사 수임료 당장 나갈 거 생각하면 속이 쓰렸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 이혼 순순히 해주겠다는 거지? 대신 내 계산대로 정확히 안 해주면 바로 소장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우리 같이 돈 모은 거 내 돈으로 전부 돌려줘. 그리고 그동안 내 돈으로 생활비 따로 쓴 거랑 당신 부모님한테 내 돈으로 드린 돈 그거 다 청구할 거야. 입금 똑바로 해. 집 보증금은 내가 받아서 당신한테 보탠 돈만 돌려줄 거야. 남편은 저의 요구사항을 듣더니 피차 이혼하는 마당에 자기를 다 털어먹을 생각이냐며 분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놓은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울상이었던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 참 대단하다. 미리 계산해서 다 준비까지 해놨네. 그래, 나도 너랑 지긋지긋하다.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길래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둘둘 말아 남편 뺨따기를 몇 대 쳐줬습니다. 아휴, 이 인간아.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너는 평생 혼자 살아라. 그 인간은 분한지 씩씩거리며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고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 결국 협의 이혼 못하고 소송했습니다. 이혼해 줄 것처럼 사인까지 했던 그 인간은 같이 법원에 가야 하는 날 약속을 안 지키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했습니다. 그 인간은 애초부터 저랑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였어요. 설마 내가 소송까지 하겠냐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바로 남편 본가로 소장 날려줬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었는지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었지만 제가 전화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소장 접수하고 재판날에 저는 법원에 갔는데 남편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 후 그 인간은 법원에서 통보한 조정기일에는 출석을 하긴 했더군요. 이미 이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였는지 소장에 적힌 대로 재산 분할하고 저는 위자료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냈네요. 그 후 다행히 집은 빨리 정리가 되어서 저는 지금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결혼 전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고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고 다음날 출근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젠 밤늦게 연락 오는 친구들은 전부 유부녀라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말에 혼자 영화 보러 가기도 그렇고 아직은 혼자서 모든 걸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지만 이혼한 거 후회는 안 합니다. 오히려 빨리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봤으니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싶고요. 아직 재혼 생각은 없지만요. 여러분 중 부부 사이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다 싶은 거 참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지만 저처럼 가치관의 차이가 심해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혼도 답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